58페이지의 누앙사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고향에 내려와 살던 작가가 그의 친구인 이덕형이 시골에서의 생활상을 물은 것에 대해 답하기 위해 쓴 조선 후기의 가사이다. 이 작품에는 가난한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안빈낙도하며 사대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주제의식이 다 나왔는데요. 가난합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안빈낙도하며 살고 사대부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있대요. 사대부의 어려운 처지와 가난한 생활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음, 일상 언어를 사용해 일상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였다는 점,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EBS 수록 부분에는 이 부분이 없죠. 근데 대화를 직접 인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를 빌리러 가는 과정, 농우를 빌리는 부분, 빌리러 가는 과정에 대한,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전기와 가사와는 이런 다른 문학사적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겠죠. 그렇죠?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해석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보기에서 EBS 보기에서 같이 볼게요. 중요한 부분 찾아볼게요. 누앙사의 전반부에는 궁핍함 참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궁핍한 처지의 화자를 내세워 임진왜란 직후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지금 이제 보시면 가난한 상황은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지만 작가가 진짜 가난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라 전체의 피폐해진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상황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향촌 사회에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계층이었던 작가가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묘사하여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성현의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는 거다. 얘기의 핵심이 이거죠. 결국 전후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면서 유교적 도리, 성현의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 현실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한 공공한 현실에 굴하지 않으려는 다짐과 공공한 현실 속에서도 유교적 도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살겠다는 선비로서의 당위를 드러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선비 정신이 잘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도리를 지키려 하는, 그리고 선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자세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본문에 가난과 선비 정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기륭화복을 하늘에게 맡겨두고, 그래서 이게 운명론적인 사고죠. 하늘에 다 기륭화복을 맡기고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이게 이제 가난한 현실을 드러내는 단어고 작품 제목과 관련돼 있죠. 가난하다는 겁니다. 누추한 곳이란 뜻이에요.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짚을 땔감을 삼아서, 그러면 아침에는 바람 불고 저녁에는 비가 오는데 거기서 지푸라기가 썩었어요. 그걸 땔감으로 삼으니까 잘 타겠어요? 그래서 연결해 보면 연기가 많기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 밥을 끓여 먹고 죽을 끓여 먹는데 다톱밥 서홉죽에 했으니까 밥과 죽을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은 양의 밥과 죽을 끓이는데 연기만 많이 나요. 얼마 만에 받은 밥에 오랜만에 먹는 밥인가 봐요.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버려 졸 밀듯 나온다. 자식들의 모습을 졸이 밀어 나오듯이 장기판에 졸이 밀어 나오듯 한 모습으로 빗대어 표현했고, 인정천리에 차마 혼자 먹겠냐. 그러니까 화자가 어찌 혼자 먹겠어요, 자식을 두고. 그래서 덜 데운 숭늉에 빈배를 속인 뿐이다 해서 물 먹고 빈배를 채웠다, 이 정도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난하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생애가 이러하다 어떻다 가난하다 한들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대부의 정신, 사대부의 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부의 뜻이 뭐냐 하면 안빈일념이에요. 그래서 장부의 뜻을 옮기겠냐 안 옮긴다, 여기 설이.
안빈일념을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빈이 가난하다죠? 안은 편안하다.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마음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옳게 살려고 하는데 날로조차 시간이 갈수록 꺼려집니다. 가난이라는 현실이 크게 다가오니까 장부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 의지를 계속 실현해 내기가 어려운가 봐요. 다음 보겠습니다.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 남겠냐. 뭐가? 곡식이, 양식이, 먹을 게. 가을도 부족한데 봄은 남겠어요? 주머니는 비었는데 병에는 담겼겠어요? 뭐가? 술이. 주머니도 비었는데 술이 병에 담겼겠냐. 다만 하나 빈도기에 어른털 돋은 늙은 쥐를 대상으로 삼아서 뭘 얘기하나 봐요. 빈 항아리에 늙은 쥐가 있는데 이 쥐가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까 이 쥐가 강도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겨우 얻은 걸 다 쥐구멍에 빼앗겼어요. 이 늙은 쥐가 겨우 얻은 걸 다 뺏어갔고요. 석서삼장을 때때로 음영하며 탄식 무언하며 머리를 긁을 뿐이로다. 이게 화자의 모습인데 결국 늙은 쥐한테 먹을 걸 다 빼앗기고 나서는 그저 내가 하는 건 때때로 시를 읽거나 탄식이나 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머리를 긁을 뿐인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한테 모든 먹을 걸 다 빼앗겼었던 그 상황에서 화자가 할 수 있는 건 머리 긁을 수밖에 없다는 속수무책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중에 탐욕스러운 악기는 내 집에 모였구나. 그러니까 늙은 귀까지 내 집에 왔어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것들이 다 내 집에 모였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밖에 없겠냐. 적지 않은 위안을 삼는 거죠. 나만 이렇게 가난하겠냐. 기한이, 그래서 기는 배고픔, 한은 추위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 몸을 끊는다 한들 일단심을 잊겠냐 해서 자, 여기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것들이 다 뭐가 되죠? 사대부로서의 정신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아셨죠? 장부의 뜻이고 안빈일념을 품고 일편단심을 잊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한 거예요. 그 중략 부분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지만 농사를 지을 소가 없어서 난처해 하다가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중략 이후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강호한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해서 강호한 꿈이 결국 화자가 사대부로서 꿈꿨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노란색 형광펜 칠해볼게요. 이것도 위에서 말한 장부뜻, 이거요. 장부뜻, 안빈일념, 일단심, 강호한 꿈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강호한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먹고 살 걱정으로 잊었도다. 뭐를 잊고 살았어요? 강호한 꿈을 잊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잊었냐면 먹고 살 것 때문에 잊었다는 거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농자가 아니라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기 한다고 먹고 살려고 강호한 꿈을 잊었네.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많기도 많다. 이제 푸른 대나무가 많으니까 유비군자들아 청자예요. 낚싯대 좀 빌려줘라. 갈대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흔한 표현입니다. 자연친화죠. 자연과 벗이 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겠다.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도 사대부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다 강호한 꿈이죠. 강호한 꿈의 모습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이 낚싯대는 뭐하러 필요한 거예요? 세월을 낚는 거죠. 풍류를 즐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풍류의 삶을 보여주고요. 무심한 백구야 오라하며 가랴하랴. 그래서 이제 여기 오라하며 가랴하랴는 백구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이 갈매기는 나를 오라고 하고 또 그냥 가라고 할 리가 있겠냐. 누구처럼? 소주인처럼 그럴 리는 없다 이거죠. 소주인처럼 오라하며 가라 하겠냐. 백구는 안 그럴 거다. 다툴이 없는 건 다만 이것뿐이로다 해서 이런 자연이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제 소 빌리기 다신 안 한다. 무상한 이 몸에 무슨 뜻이 있겠냐마는 가난한 이 몸이 무슨 뜻이 있겠냐마는 두세 일억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그러니까 농사를 포기한 거예요. 농사를 다 포기하고 있으면 죽이나 먹고 없으면 골물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욕심을 버린 거죠. 이젠 욕심내지 않을 거야. 내가 빈천 가난함입니다. 가나고 천한 것을 싫다고 여겨 스리 여겨 손으로 저리 가라 한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다고 여겨서 손으로 이리 오라고 해서 나에게 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천과 부귀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빈천 부귀는 나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다. 인간의 어느 일이 명 밖에 삼겹겠냐 해서 다 뭐다? 운명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를 또 보여줘요. 다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100년을 살겠냐. 가난하다고 당장 죽으며 부유하다고 100년을 살겠냐. 그럴 리 없죠.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을 떠올리며 고사를 인용해서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며 가난하다고 죽지 않고 부유하다고 100년 살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원원이는 몇 날을 살고 석숭이는 몇 해를 살았냐? 원원이는 가난한 사람이고 석숭이는 부유한 사람인데 고사를 인용해서 자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다. 비니무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해석합니다. 가난하다 그러나 무원, 원망하지 않는다.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걸 어렵다 하지만 내 생애가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다. 하나도 안 슬퍼. 단사표음 화자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현실이죠. 이거 만족한다 해서 안분지족의 자세를 보여줘요. 평생 뜻이 어디엔 없다? 온포. 온포는 세모 쳐볼게요. 따뜻하고 배불리 먹는 겁니다. 오는 따뜻하다, 포는 포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온포에는 뜻이 없다. 태평천하에 충효를 나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다. 사대부로서의 본분이 드러나죠. 충효를 일을 삼아서 화영제 신붕우 다 유교적 가치입니다. 외다 할 이, 그르다 할 사람 누가 있겠냐. 그 밖에 남은 일은 속세의 일이겠죠. 먹고 사는 일, 이건 생긴 대로 살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는 노래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전체 해석 꼭 해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